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주제 69, 시민의 참여로 발전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과서 288부터 291페이지까지고요.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탐구해보고, 그리고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발전하게 됐던 지방자치, 시민사회, 그리고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보는 단원입니다. 자, 먼저 교실 열기부터 좀 보면, 오른쪽은 6월 민주항쟁 이후인 1989년에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대표 상징이다. 경실련이라고 보통 불러요.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된 이 상징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현재 이 단체는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등 경제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고 그 아래 질문이 나와 있죠.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활발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적 전공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제 288쪽 하단에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 중심은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6개, 현재까지는 7개 정부가 전개되어 왔는데, 그래서 어떤 정부가 있었는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6개의 정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먼저 나오고, 집권 초기에 여소야대 국회를 형성했다.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 다음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전면 시행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다. 그 다음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서 여성부가 신설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 다음 정부는 노무현 정부,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됐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됐다. 그 다음 정부는 이명박 정부, 기업규제 완화 및 4대강 사업 추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그 다음 정부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가 처음 시행되게 됐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임기 중에 퇴진되게 되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리된 내용이 너무 글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더 펼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펼쳐지게 됐습니다. 16년 동안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다가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던 오랜만의 선거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런데 이 선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대요. 왜냐면 핵심되는 지금 대통령 후보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인데, 이 중에 노태우는 앞서 봤듯이, 그 전단원에서 봤듯이 전두환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바랬던 사람에게는 전두환과 다를 바 없다. 군사 정부가 이어지는 느낌이었고, 군사 정부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인 이 두 사람,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사람이 한 명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다음처럼 나왔습니다. 노태우 828만 표, 그래서 36.6%, 김영삼 633만 표, 28%, 김대중 611만 표, 27%, 김종필 182만 표, 8.1%. 결과적으로 김대중과 김영삼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노태우에게 이겼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각각 단일화하지 못하고 따로 단독 출마하게 됐고, 그 결과로는 노태우가 1988년부터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노태우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면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가지고 노태우씨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노태우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의 시작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험난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노태우 정부의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민정당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299석 중 125석이에요. 이만큼인 거죠. 반면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70석, 이만큼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59석, 이만큼의, 여기에 아까 나왔던 김종필이라는 사람의 신민주공화당은 35석,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여당보다 야당의 숫자가 더 많은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여소야대의 국회라고 불러요.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나라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 입법부, 국회가 야당에 훨씬 더 많은 표가 물렸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부를 좀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칠 수 있게 됐고,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청문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청문회의 주제는 전두환 정부였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의 비리 및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이 이때 다소간 펼쳐지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이 당시에 밝혀지게 됐고, 5.18 민주화 운동도 역시 조금이나마 진상이 규명되게 됐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진상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적어도 지방의회만이라도 이 당시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의 가장 화려한 이벤트는 그 이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 펼쳐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냉전이라는 것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독일도 통일되고 소련도 나중에 이제 해체가 되게 될 텐데, 그런 즈음에서 노태우 정부의 외교도 북방 외교라고 하는 북방에 있는 공산권 국가, 바로 소련이랄지 또는 우리가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고 불렀던 대륙에 있는 중국과의 외교 및 교류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도 만나고, 당시 중국의 주석이 장점이었나? 또 만나고 해서 외교 관계가 매우 활발해졌고, 그 결과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남북이 그동안 UN 국제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다가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는 시점도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노태우 정부 때 안타깝게 생각하던 일은 뭐냐면 3당 합당이에요. 노태우 정부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북방 외교도 펼쳤지만 항상 야당이 많다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야당과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연합된 당이 바로 이 사람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이쪽은 김종필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적인 색깔이 짙었던 이 시기에 경남을 대표하는 김영삼의 당, 통일민주당과 충청도를 상징하는 김종필의 당, 신민주공화당과 통합이 돼가지고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통합이 됐던 겁니다. 왜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하냐면, 적어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를 상징하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노태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두환과 결을 같이 하는, 같은 당 사람, 그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12.12 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을 탄압으로 이어지는 그 정권이었던 군부 독재. 김영삼은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정치인인데, 그 군부 독재자의 계승자와 손을 맞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당 합당은 우리나라 정치 사상 좀 매우 안 좋은 사례를 남긴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세 당이 합당되면서 지금의 아주 큰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 세 당이 합당돼서 만들어진 당이 민주자유당, 민자당이라는 당인데, 민자당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신한국당, 다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국민의힘이라고 불리는 그 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결국 홍콩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노태우 나올 일 없고요. 그러면 김영삼의
가장 큰 라이벌은 김대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 다음과 같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기호 1번 여당으로는 김영삼, 다음 민주당으로는 김대중, 의회 인물은 이제 현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정주영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 사실상 1번, 2번, 3번의 대결이었는데 선거의 결과는 김영삼 994만 표, 42%, 김대중 802만 표, 33.9%, 정주영 384만 표, 16.2%를 득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간 이제 오랫동안 군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인 출신, 그동안은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때를 문민정부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돼요. 그러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있었던 김영삼 정부를 잠깐 보면 이미 아까 간략하게 봤지만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이거 제 20대 지금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의 탑10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하게끔 법제화를 해놔요. 그리고 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금융실명제입니다. 이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본인 이름으로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우리나라의 돈들이, 금액들이 양지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금액들을, 어둠의 돈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건이 이 금융실명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방자치제가 1995년에 전면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장도 국민들, 아니 그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도 그 지역의 시민, 군민, 구민들이, 시군구의 의회도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에 의해서, 또한 광주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전라남도 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도 국민들이 뽑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김영삼 정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뽑혀야 되는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 바로 삼당합당을 했던 그 노태우와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군사 반란 혐의로 법정에 세웠고, 그 결과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 그리고 전두환은 사형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2, 3년 후인가요? 대통령이 뒤에 이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당선인이 되면서 화해를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사면을 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집행이 나왔고,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거 조선 총독부 건물도 이렇게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화문 앞에 가보면 경복궁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 바로 IMF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구제금융을 빌리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이때 후보로는 기호 1번 이회창, 기호 2번 김대중, 여기는 이제 당시 한나라당, 여기는 새정치국민회의인가? 네,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이인재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결과는 김대중 1032만 표, 이회창 993만
2인제 492만 표로 김대중이 당선되게 되는 거죠. 자, 김대중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있었던 정부인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던 정부입니다. 쭉 보면 정권 교체라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뤄진 적 없고 뭐 쿠데타, 군사혁명, 군사혁명이래, 군사반란 또는 4.19 혁명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된 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는 김대중 정부가 처음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나중에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나오겠지만 대북 평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벌이면서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지금 보면 뭐 담담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약 50년 이상 동안이나 남북이 완벽하게 갈라져서 남북의 가장 높은 사람들, 정상들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000년에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남북 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아주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됐고요. 왜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지만 국제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인물이셨죠. 그리고 2001년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국제통화기금 IMF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 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2002년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여당으로는 노무현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가장 대표적인 상대 후보였고, 이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노무현과 단일화를 하면서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매우 중심되는 인물이 또 한 명이 정몽주, 당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부회장이었던 인물이에요. 왜냐면 2002년이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1200만 표, 이회창 1144만 표. 그래서 노무현이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사람들 기억에는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게 2016년 기사에서 지금 따온 사진인데 노무현과 박근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고, 오른쪽에 있는 박근혜 시절 이제 대통령 기호가 박탈됐으니까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집권을 임기를 끝마치지 못했던 대통령이 된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주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 반대로 인해서 수도로 이전하지 못했고 지금 행정부만 이전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행정부 기관들이 지금의 세종시라는 곳에 있죠.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웠던 인물이고, 선생님 봤을 때 가장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권위주의를 청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 및 고위공직자들은 굉장히 권위적이었는데 그런 권위주의가 많이 약화되게 됐던 사건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정경유착,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을 단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정부 이후에 선거가 훨씬 더 깨끗해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돈이 뿌려지는 선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언론에서 비춰지는 노무현 정부는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2007년에 있었던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은 무조건 패한다고 봤고 야당이 무조건 당선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야당의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를 두고 두 사람이 다투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합니다.
이때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냥 논란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정한 사실이었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다툼에서 2007년에 이명박이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야당의 후보로 이명박, 여당의 후보로 정동영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나왔죠. 많이 나오던 사람들도 계속 보입니다. 뭐 권영길이랄지 이인재랄지 아니면 이회창도 보이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허경영도 보이네요. 결과는 압도적인 표차로 51.3%로 이명박 씨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 예우 박탈됐다고 하니까 이명박 씨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운영되게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명박 씨의 경우에는 원래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 규제 완화를 가장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기업 규제 완화를 했고,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기업 규제 완화와 또 하나는 처음부터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서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못하고 4개의 강에서만 사업을 합니다.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고 했는데 비판이 아주 많죠. 과연 잘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친환경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당시에 가장 최신 유행에 따라서 친환경 녹색 성장을 부르짖었는데, 사실은 정말 친환경 녹색 성장이었는지, 친환경도 아니고 녹색도 아닌 것 같은데 녹색 이렇게 녹조 현상만 만든 게 아닌지, 이런 한번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당시 후보로는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대표적이었고, 사실상 박근혜 대 문재인 양자 대결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선거를 보면 명백하게 어디에서 표가 나와야 대통령이 당선되는지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가 당선되게 됐는데, 경기와 충청 지역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이 좀 명확해진 선거라는 것이 제18대 2012년 대통령 선거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제를 실시했다고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서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오게 됐고, 결국 촛불 집회에 의해서 탄핵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긴급하게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치러진 선거에서 지금의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평화적 정권 교체가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선 6월 민주 항쟁 전까지의 정부 교체와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정권 교체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5, 60년 동안의 변화이긴 6, 70년 정도의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크게 변화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지방자치, 시민사회, 과거사 청산을 좀 볼 텐데, 먼저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을 먼저 보면, 자, 지방자치란 지역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권력이 지방 곳곳에서 나눠져야 된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1949년에 재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제를 실행하였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게 됐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30년 만에 노태우 정부에서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입법 기관인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었는데, 결국 1995년 앞서 봤듯이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가 실시가 되면서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고 있다는 거 앞서 얘기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시민사회도
성장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각종 선거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활성화되고 인권 침해 및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게 됐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좀 보면, 배경은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거나 또는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각 정부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됐대요. 먼저 노태우 정부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수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니라 당시 야당이 국회에서 더 우세했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 손에 의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등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가 개최됐다. 우리 이미 앞에서 봤었고요.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거창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추진됩니다. 거창 사건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 290쪽에 나와 있는데, 1951년 6.25 전쟁 도중이죠. 2월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이 7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희생된 주민 중 절반이 15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쟁 와중에 적군을 사살하는 과정 중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을 학살한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을. 이 사건은 진상이 은폐된 채 묻혀져 있다가 45년이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이르러야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추진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수업 중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68년 전 겨울, 한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총알이 안 나왔느니 문화발로 그걸 시체 때문에 자극하고 군이 들어가지고 싹 다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바로 위에 형 여동생 넷이 나오고 갔다가 나만 총알이 피해갔어요. 나만 거기서 피 뒤집어 속 살아났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며 한반도엔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전쟁은 한반도 곳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비소탕을 위해 공비들이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모두 없애겠다는 작전. 작전명은 견벽 청야. 성에 들어가 지키며 적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기 위해 들판을 비운다. 경남 거창에서는 공비와 내통했다는 의심을 받은 700여 명은 3일에 걸쳐 소탕했습니다. 총살당한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 359명. 공비와 내통했다고 의심하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통한 사건은 그해 3월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의 폭로를 통해 알려집니다. 이에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직접 책임자인 오익균 대령, 한동석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됐죠. 하지만 이 판결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김종원은 경찰 간부 자리에 특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거창 사건과 유사한 양민 학살 사건을 밝혀내고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씁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마침내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2004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정부가 피해 유족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먹먹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과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명예회복은 덜 됐는데 살아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 세상에 가가지고.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가 홀로 흘러 모든 땀방울 함께 흘러 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당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하지만 현재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246쪽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마음이 묵묵해지는데 선생님이 또 이상한 효과음을 넣어가지고, 자, 그 뒷페이지 291페이지를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과거사의 청산이라고 하는 탐구 교실이 나와 있는데, 과거사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흡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탐구 교실이에요. 그래서 자료 1은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1960년부터 70년대의 군사 독재에 의해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이고요. 자료 2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사 청산이라고 되어 있고, 1948년에 출범한 국민당 정부에 의한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1994년 이후에 이것을 밝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와 위원회들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 1, 2, 3에서 과거사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민주주의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면서 과거사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68, 69가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은 마지막 부분까지 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경제, 사회 분야, 그리고 통일 분야인데 이 다음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